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인천 도시재생축제 오늘 행사는 명사특강입니다. 오늘 명사특강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인규입니다. 본 명사특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1년 인천 도시재생축제에 대해서 간단한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도시재생이 시작된 지가 한 5년 정도 흘렀는데요. 아직까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시재생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 또 어디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또 적지 않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 지역에 지역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좀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좋은 기회가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던 차에 드디어 올해 처음 인천 시민을 위한 제1회 인천 도시재생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명사특강은 이 인천 도시재생축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현재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재생의 역할은 또 무엇이고, 재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주민의 삶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또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 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그리고 또 도시재생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재생조정관이신 김기문 조정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천의 도시재생을 또 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재생정책과의 구림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오늘의 강연자이신 정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그리고 인사동 보전 등 여러 도시 설계 연구 프로젝트를 또 수행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그리고 도시의 발견, 또 천천히 재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등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도시의 정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정석을 널리 알려주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정석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중들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해도 좋다고 그래서 벗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또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께 미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도 셋째 아빠입니다. 아들 셋, 딸 하나, 한결이, 도훈이, 세훈이, 채훈이, 이 사남매를 둔 아빠고요. 그리고 지금 집은 서울 강남 방중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재생 축제를 이렇게 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좀 든든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되고 이제 10년이 채 안 됩니다만, 정말 많은 성과들도 전국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발에 이렇게 익숙한 우리 국민들 눈에는 재생이 생소하고, 그리고
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폄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거대 도시지만 인천의 원도심은 또 이렇게 비어 있죠. 그래서 재생은 우리가 개발 시대를 오래 살았고 이제는 재생 시대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도시재생 축제를 통해서 도시재생이 뭔지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또 이 지방정부 공무원분들, 또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활동가분들께도 수고 많으시다고,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좋은 성과들 내시라고 또 응원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천천히 재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공간을 넘어서 삶을 바꾸자, 그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천천히 재생은 2013년에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들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유한 아름다움 또는 고유한 어떤 그 가치를 잘 보지를 못하고 남의 것을 따라하는 데 급급했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를 배우자, 두바이가 답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도시 두바이는 인공,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또는 인공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지만, 서울이나 인천이나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은 두바이가 갖고 있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또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을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 것들을 오히려 다 망가뜨리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정말 좋은 도시는 겉으로 튀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참한 도시다. 자연미가 살아있고, 그리고 오래된 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더 섬기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죠. 그리고 3년 뒤 2016년에 도시의 발견 책은, 원래 제가 이 책의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은 도시는 정치다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도시의 시민들은 이렇게 순박하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원하지만, 우리 도시를 먹잇감으로 보고 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이나 권력은 팔고 싶은 도시 만들고 팔고 떠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도시를 지키고 또 가지려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서 도시를 지키고 또 더 좋은 도시를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고, 그리고 2년 전이죠. 2019년 천천히 재생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긴 개발 시대를 살고 이제 재생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 재생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우리 도시를,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 얘기를 하고 있죠. 국토의 한 곳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온갖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또 국토의 또 상당 부분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제는 텅텅 비어가고 소멸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도시의 정석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해 한 해 중에 이 유튜브 영상을 한 1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특히 올해 유튜브를 통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많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도시의 정석 계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격화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100명, 1200명 정도로 많이 늘은 편입니다. 올해 저는 연구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 그리고 또는 연구원들은 6년에 이렇게 한 번꼴로 1년 정도 이렇게 연구년 또는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이 연구년에는 학교 수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비교적. 대신에 연구는 해야 됩니다. 올해 제 연구년 연구 주제는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한 달살이를 지금 이어오고 있고 지역에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청년들, 중장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로컬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지역, 그리고 새로 만든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시골 지역, 이런 로컬에 스스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또 글로 공유하고 또 책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한 달살이를 했던 곳은 경상남도 하동이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 시골 지역이었죠. 하동은 저나 제 아내나 연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고 제 아내는 대구죠. 그런데 하동 한 달살이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 2020년 9월 26일 하동의 섬진강변 백사장에서 한 달에 한 번 달마중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주민공정여행협동조합 놀루와 하동군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입니다. 협동조합이죠. 이 놀루와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이 하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를 이렇게 그 여행 프로그램으로 아주 재미나게 엮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마중 행사인데 이 보름달이 뜰 무렵 토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키트가 나누어지죠. 그리고 행사의 시작은 이 등을 들고 이렇게 맨발로 섬진강변을 하염없이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맨발로 섬진강 은모래 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렇게 커다란 달 모양의 등이 켜지고 그 등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깔개도 나눠주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1시간여 아주 멋진 그 예술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신앙송도 하고 또 공연도 관람하고 이 행사의 절정은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누워 보십시오. 깔개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 누우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에 떠오르는 달이 보이죠. 그렇죠? 그때 주최 측에서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1악장, 2악장, 3악장 이 전 악장을 듣는데 한 15분 정도 정말 강변에 누워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동은 정말 멋진 곳이구나. 내년 내가 연구년인데 하동에 와서 한 달쯤은 살아봐야 되겠다. 이 하동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동에 오게 됐습니다. 하동에 한 달 살았던 이 악양면 평사리 들판입니다. 소설 토지의 무대이기도 하죠. 최참판댁이 있는 곳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섬진강 그리고 그 섬진강 모래사장 보이시죠? 저기가 달마중 행사가 열리는 곳. 저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형제봉 그리고 이쪽 산이 구제봉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리산입니다. 하동은 정말 아주 값진 보물을 가진 곳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멋진 산 지리산이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강 섬진강이 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남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하동에서 한 달을 살면서 정말 많은 멋진 보석들을 많이 봤죠. 하동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놀루와의 조문환 대표님,
조문환 대표님은 하동군 공무원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악양면장까지 했던 분인데 정년을 7년 앞두고 스스로 공무원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주민여행 협동조합 놀루아를 만듭니다. 그 놀루아 협동조합을 지금 이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하동을 전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죠. 고매감 서운기 대표님은 제가 하동 한 달 살이 할 때 집을 내어준 분이에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 서운기 대표 시골집에서 한 달 동안 편안하게 묵었습니다. 서운기 대표는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분인데 대학 졸업하고 서울과 대도시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평생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고향에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고향 농장을 물려받고 부모님은 하지 않으셨던 식당을 엽니다. 이 굉장히 멋진 식당을 짓고 그리고 열죠. 그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 누님과 그리고 또 부부가 이 식당을 고매감이라고 하는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굉장히 아주 인기입니다. 이렇게 시골 지역에 이런 식당이 있다니. 이름이 고매감인 이유는 하동의 특산물 3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이 고사리, 매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수확하는 대봉감. 이 고매감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매감이라고도 해요. 이 김경호 대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김경호 대표는 청년이죠. 대구 청년입니다. 대구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너무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던 아는 지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한 6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건가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6명이 각자 도생할 게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하자. 그리고 그 사업의 장소는 시골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장소들을 물색하다가 이 하동군 고전면 고아리에 내려와서 수제버거로 창업을 합니다. 물론 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사업도 하고 또 카페도 하고. 저도 이 고아리 이 고아버거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정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고아리는 하동 옛날 읍성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뒤에 보이시는 커다란 창고 건물을 정말 서울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가격에 임대를 해서,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만드는 수제 햄버거로 창업을 해서 아주 인기죠. 주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이 와이너리, 가무로 와이너리 정성모 대표님도 바로 11월 아마 셋째 주였나요? 6시 내 고향에 출연을 하셨죠. 이 정성모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직원으로 평생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대봉감으로 와인을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와인이 아니라 감으로. 그런 도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도 해결이 되고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6시 내 고향에 또 소개가 돼서 굉장히 요즘에 바쁩니다. 빠마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지리산 농부마을 김정태 대표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태 대표는 이 하동군 화계 사람입니다. 화계. 그런데 보통의 청년들과 달리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꿈이 통계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꽤 서울에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교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청년 농부로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은 지 불과 2년, 3년도 안 돼서 농산물 파동이 일어납니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해서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파동이 나면 헐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경운기로 애써 기른 농작물들을 그냥 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웃 동네 어르신들이 청년 농부
김정태 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농사는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데서 끝난다.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 파동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너무나 무력하다.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사는 농부지만 자네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청년 농부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때 이제 절절하게 깨달은 김정태 대표는 농사를 농부들이 각자 도생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 공동체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리산 농부마을을 만들고 또 이 인근 구례군의 간전면에 여러 마을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농업 공동체를 만들고 구례군도 그래구례라고 하는 공동의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은 것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러와에서 만난 이 청년 PD들 두 사람, 전윤환 PD, 양지영 PD도 인터뷰를 했죠. 이 두 사람은 전 PD는 부산 사람이고 그리고 양지영 PD는 산청 사람인데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에 취업을 희망하는데 두 사람은 특이하게도 하동군 악양면 시골 지역의 작은 협동조합에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컬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을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행복한 점도 많답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뭐냐의 질문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답이 같았어요. 뭐였겠습니까? 시골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였을까? 집이었습니다. 집. 두 사람 다 시골에서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양 PD는 2년 동안에 이사를 4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그 시골에 내려와서 살려고 청년들이 집을 구하면 살 집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두 사람 다 아주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우리 양 PD는 이 화계 입구에 대지가 100평이 넘는 저택이죠. 잔디마당이 있고 단독주택에 지금 혼자 살죠. 그런데 그 집을 전세로 구해서 또 정부의 청년들 전세 대출을 받고 본인이 이자로 부담하는 말하자면 주거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안팎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거비용으로 정말 멋진 마음에 드는 집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지금 삶이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그죠? 이 전윤환 PD는 이 농가주택, 옛날 농가주택을 아주 잘 고쳐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집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에 저 안쪽에 들어가면 매개마을이 있습니다. 이 매개마을에서는 지금 마을 호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놀루와와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이장님이 열심히 마을 호텔. 여러분들 아마 마을 호텔 들어보셨죠? 이 전형적인 호텔은 그냥 큰 빌딩입니다. 그죠? 건물 안에 숙박도 하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또 회의도 하고 모든 이 소위 호텔과 관련되는 모든 기능이 한 건물에 들어있는 게 일반적인 호텔이라면 마을 호텔은 이 호텔이 이렇게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매개마을에 지금 비어있는 집들 또는 어르신들 2분 또는 할머니 홀로 사시는 이런 집들 가운데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 여유 공간들을 깨끗하게 고쳐서 숙박 공간으로 또 마을 식당도 만들고 또 이 매개마을에는 원래 사시던 분이 절반, 귀촌한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귀촌하신 분들은 대부분 재주가 많은 분들이에요. 장애인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마을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또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마을 호텔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농산어촌 시골 마을 재생
그리고 뭐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원도심 재생, 사람이 없이 이렇게 건물이 비어 있는 이 지역 재생에 마을 호텔이 아주 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정선군에는 18번가 마을 호텔이 정식으로 작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이 공주시에도 원도심에 마을 호텔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전국에 이런 마을 호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건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마을 호텔 지원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시골 마을의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 호텔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또 주민들이 합의를 하고 그런 준비가 된 곳은 정부가 그 건물들을 고쳐줘라. 무료로. 그 대신에 고쳐지는 건물의 절반 정도는 한 30년 정도 마을에서 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소유는 그대로 소유주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여유 공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을 호텔을 쓴다면 이렇게 짧은 여행객들도 받을 수 있고, 일주일살이 또는 한 달살이 또는 뭐 반년살이, 1년살이 이런 체류객들도 마을에서 받을 수 있고, 마을 어르신들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을에 새로운 사업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한 달살이를 마무리하면서 하동 군수님, 윤상기 군수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스케치를 해서 전해드렸죠. 하동에서 한 달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하동은 시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와 뭐 이런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간격도 뜸하고. 구례구역에 KTX를 타고 와서 내리면 거기에서 악양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택시를 불러 타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또 악양면 안에서 이동하는데도 버스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드린 게 이 구례구역과 구례터미널, 그리고 피아골, 화계, 악양, 하동읍,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남해, 위로 올라가면 산청, 함양, 다시 저 지리산 북쪽에 있는 남원, 그리고 다시 곡성, 구례, 이렇게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시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상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요즘에 BRT라고 하죠. 이 버스가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친환경 대중교통, 뭐 BRT 좋을 거예요. 이런 대중교통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촘촘한 배차 간격으로 운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5개 시군은 광역 행정구역도 다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도도 다르고 시군도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도시처럼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러겠죠? 이 산청에 사는 청년들이 남원에 가서 저녁 모임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아까 소개했던 조문환 대표가 실제로 이 5개 시군 지리산을 한 바퀴 도는 대중교통으로 도는 시도를 해서 경남 도민일보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얼마 걸렸는 줄 아십니까?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그것도 아차하면 하루를 묵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가까운 시군들을 연결해주는 소위 시외버스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관광도 또 생활도 대자보,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으로 능히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작은 도시들의 힘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덩치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연결을 강화해 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두 번째 한 달살이 했던 곳은 목포입니다. 목포 한 달살이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계기는 2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괜찮아 마을입니다. 괜찮아 마을. 이 목포에는 청년들을 목포로 초대해서 한 달 또는 뭐 6주 이렇게 일정 기간 목포에서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이 괜찮아 마을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여기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편안하게 놓아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청년들이 펑펑 터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힐링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다행이네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죠. 2000 몇 년입니까? 몇 년 전 전주 국제영화제 출품작이죠. 괜찮아 마을 1기 청년 30명이 목포에서 보낸 6주 과정을 그대로 기록한 영화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픕니다. 아픈 청년들이 목포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 과정들을 잘 그려준 영화였고, 정말 괜찮아 마을이 지금 어떻게 목포에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목포 한 달살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행이네요의 이 행은, 다행의 행은 행복하다 하는 행자가 아니고 길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영화 제목이죠. 외통수가 아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많다. 이런 의미를 담은 영화입니다. 목포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건맥입니다. 건맥. 여러분들 건맥 들어보셨습니까? 이 치맥 잘 아시죠? 치맥. 그 다음에 가맥. 가맥은 어느 도시죠? 전주. 예, 제 고향 전주에는 가게맥주 가맥이 있죠. 목포 원도심도 우리 인천처럼 인천보다 더 빨랐죠. 2014년부터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목원동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재생사업이 한창인 곳이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만호동 지역, 이 근대거리 그리고 이 만호동. 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이 건해산물 도매상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목포의 얼굴과 같은 지역이었죠. 목포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 지금도 이 건해산물 도매상가들은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이 수십억 대죠. 전국을 상대로 김, 오징어, 미역, 멸치 이런 건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깜깜해집니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자,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건가? 활동가들, 공무원들, 또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상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건맥이었어요. 이 지역은 건해산물 상가인데 건어물이야말로 맥주하고 기가 막힌 궁합 아니냐. 건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가을에 이렇게 축제를 한번 해봅니다. 시험삼아. 이 평소 같으면 토요일 저녁에 깜깜할 곳이 6,000명, 7,000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이 지역의 건해산물 상인분들 100명 이상이 건맥 1897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구자가 50만 원인데 한 구자, 두 구자 또는 그 이상씩 출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지역에 이 펍을 하나 만들고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다가 아예 그냥 건물을 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1층에 이렇게 건맥 펍을 만들고 2층, 3층에는 건맥 스테이를 만듭니다. 이 건맥 스테이의 객실 수가 11개. 주말에는 꽉꽉 찹니다. 주중에도 거의 차죠. 제가 저 2층에 왼쪽 202호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1층에 펍이 있는 숙소에서 한 달을 살다 보니까 참새 방앗간이 있어서 거의 매일 저녁에 맥주를 마셨는데 제가 워낙에 맥주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을 이 건맥 펍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 단골 손님 중에는 우리 건해산물 상가 사장님들도 꽤 많으세요. 저녁마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은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성공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비즈니스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포 이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상인분들이 지금 당신들이 돈을 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켜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최근에는 비어바이크까지 지금 도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굴리면서 맥주 마시면서 움직이는 그 마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그래서 이 목포 사례는 지금 시민 자산화라고 하는 사례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목포에서 만난 분들 두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목포 고호의 책방 백선재 대표님, 이 검정 마스크를 하신 분이에요. 오른쪽 이 하얀 마스크를 한 분은 전은호 센터장, 이 목포 도시재생에 아주 혁혁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백선재 대표는 디자이너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디자이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부부가 목포 여행을 합니다. 공교롭게 그 여행이 둘 다 처음 목포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목포라는 데를 평생 안 와봤다가 처음 목포를 와서 보고, 그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 그 근대거리,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호동, 이 건해산물거리, 또 목원동, 옛날 우리 한국인들이 살았던 뭐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같은데, 이 지역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도시가 있다니. 어떤 도시겠어요? 이 옛 도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나지막한 남아있고, 대신 길은 널찍널찍하고, 그런데 집값이나 임대료는 상상외로 싸고, 그래서 부부가 그럼 우리 목포에서 한번 살아보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모아졌고 목포에 내려와서 집을 구했고, 그리고 고호의 책방은 다른 분이 이렇게 그 처음 가게를 열었던 책방인데, 지금 백 대표가 인수받아가지고 디자이너답게 또 잘 고쳐서 지금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아주 요즘 말로 핫플입니다. 핫플레이스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렇게 목포에 이 생전 인연도 없던 곳에 와서 부부가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신데 책방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 교수님, 서울에서는 먹고 살 만큼 벌려고 애를 써서 벌었는데 목포에 오니까 번 만큼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왼쪽에 이 검은 티를 입은 서동효 본부장, 이 서동효 본부장은 친구들 6명, 청년들이죠. 남자 셋, 여자 셋, 이 6명이 목포에 내려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이 청년들은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태어나서 자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목포에 내려가서 인턴을 하면서 목포라고 하는 곳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경험해보고 목포에서 창업하자라고 이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서 유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창업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죠.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튜디오, 사진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배달 전문 커피 가게, 커피숍을 하고 있고, 캔으로 커피를 이렇게 캔입해 가지고 배달해주는,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이제 오픈했을 텐데 그 미디어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또는 사진과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설비를 쫙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포에 내려와서 사업 먹고 살만합니까 물었더니 잘 된답니다. 이 유후 컴퍼니 청년들의 이 훌륭한 점이, 이 유후 컴퍼니를 한번 포털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 청년들의 비즈니스 철학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 방식대로 해요. 대개 청년들이 지방 창업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지역에서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비즈니스로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이 서동효 본부장도 저한테 그렇게 속내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저의 삶을 가장 짓눌렀던 게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려고 했을 때도 집 때문에 주저가 될 만큼 집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는데, 목포에 내려와서 서울 집값의 7분의 1, 8분의 1 비용으로 집 문제를 너끈히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안 했던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즈니스를 저희들은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건해산물 거리죠. 바로 걸어서 2, 3분 거리에 목포 내항이 위치하고 있죠. 이 목포 내항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숲이 바로 사막도입니다. 유명한 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괜찮아요? 목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성대모사 같은 거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목포 하면은 어느 분이죠? 우리 전직 대통령님 가운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아마 하이도에서 목포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관에 이렇게 공부했던 공부방도 지금 이렇게 보존을 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이 사막도 쪽에 있죠. 그래서 오며 가며 많이 이렇게 뵀습니다. 목포의 좋은 점, 지금 도시재생 한참 하고 있고, 하동에 한 달 살이하다 목포에 넘어가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니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집 스테이까지 걸어서 10분, 거기에서 영사관까지 걸어서 10분, 거기에서 연안여객 터미널까지 걸어서 10분, 목원동까지도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목포라고 하는 곳은 KTX 역도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도심 한가운데. 다른 공주나 오송이나 이런 데는 그냥 여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한참 움직여야 되죠. 아마 정읍역도 그렇고 전주역도 그렇고 목포역의 굉장한 강점이 KTX, SRT 역이 원도심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역에서부터 웬만한 데는 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제가 일주일 지나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중고 자전거를. 자전거가 생기니까 정말 기동력이 아주 짱이 됐죠. 그래서 대자보로 가능한 도시, 자전거와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그럴 가능성이 목포는 대단히 좋죠. 이 근대거리 쪽에 이렇게 멋진 가게들이 단장을 하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낡은 건물들이 고쳐지고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죠. 이 서산동 보리마당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죠. 여기도 언덕배기에 옛날 1987 영화를 찍었던 연인의 슈퍼가 있던 곳, 그리고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시화골목이 나옵니다. 참 멋집니다. 풍경도 좋고, 또 곳곳에 예쁜 카페들도 들어서 있고, 또 이 지역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구수한 내용으로 쓴 그런 시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목포 한 달 살이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이 50대, 60대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먹거리예요. 목포에는 구미 9가지 멋진 먹을거리가 있죠. 그냥 시내에 있는 백반집에 백반을 시키면 이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 밴댕이회라고 목포에서 부르는데 송어회. 그리고 목포의 또 특별한 맛이죠. 이 간국. 그러니까 생선을 말리죠. 건정이라고. 그 말린 생선을 푹푹 이렇게 끓여서 우러낸 국물, 아주 그윽하죠. 제가 이 트럼펫을 입문한 지 1년 정도 지금 됐고, 목포에 내려가서 한 달 살이 할 때 트럼펫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곳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목포 원도심에 있는 카페인데, 공감이라고 하는.
이 카페가 여느 카페 같지가 않죠. 여기는 이 음악인들이 늘 모여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이 카페 2층 전체가 연습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종종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에게 트럼펫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이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정순은 사부님인데, 목포에 1박 2일 모셨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계신 분까지 저까지 셋이 다 트럼펫을 하나씩 들고, 이 배경에 보시면 오거리 식당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점심을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오거리 식당 사장님께서 그 가방들이 대체 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펫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불어보시오. 그래서 우리 사부님이 트럼펫 꺼내가지고 목포의 눈물을 간드러지게 불었더니 주방에 계시던 안주인이 튀어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을 열고 이 음악을 경청을 하시다가 연주가 끝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포에 이렇게 좀 늘 음악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문화도시 준비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런 음악인들을 목포가 좀 초대하시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집. 물론 여행객들은 자기가 호텔이건 모텔이건 에어비앤비건 게스트하우스건 예약을 하고 오는데, 이렇게 시골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에 사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역은 사람이 묵을 공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오시기 위해서 1년 목포에서 무료로 우리가 지내게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버스킹도 하시고 레슨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라.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부님이 평생 음악을 하신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다 끊겼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이고 형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리기사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울 때 어느 지역에선가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뭔가 좋은 일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목포의 음악이 또 목포를 다시 살리고 목포의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이는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재생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은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빠져버린 지역에 어떻게 사람을 다시 오게 할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이 목포에 있으면서 몇 군데 짧게 다녀온 한평, 이 전라남도 한평군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이 서강대학교 교수 그만두시고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학교를 열고 계시죠. 한평에서. 새말 새몸짓 학교를 매주 토요일 날 학교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한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역에 내려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죠. 최진석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남의 생각으로 이만큼 왔지만 이제는 우리 생각이 필요한 때다. 한평이 생각을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혹시 한평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평군 주포 바닷가에 멋진 한옥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목포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전라남도의 많은 섬여행의 거의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초도 비금도에서는 섬마을 인생학교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립니다. 저도 짧게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여기 강화도에 꿈틀리 인생학교를 열고 여기에서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섬마을 인생학교도 하려고 하니까 신안군 박우량 신안 군수님이 오연호 대표를 도초도로 초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도초도의 폐교 공간과 그다음에 숙소 공간을 내어줄 테니까 여기서 하라. 이 신안 군수님, 박우량 군수님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쪽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초도에 내려와서 이런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새벽 바닷가의 이런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자산어보 영화를 도초도에서 찍었죠. 그 현장에서 저도 보고, 그리고 저도 평생 처음으로 전어를 잡아봤습니다. 이 가을 전어를 이제 후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물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거의 훑듯이 이렇게 오면 전어가 엄청 잡히죠. 이런 것들을 섬에서 경험해봤습니다. 가운데 오연호 대표 계시죠? 순천도 우리나라의 아주 멋진 도시죠. 국가정원 1호고, 그리고 특히 순천 원도심은 제가 다녀본 도시들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잘한, 가장 모범적인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도심의 이 도시재생 저전동, 향동 도시재생을 2014년에 전국의 13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시작을 했죠. 5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순천입니다. 그 중에 하나 놀라운 게 도시재생 사업은 대개는 이렇게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데 저전동 성당도 이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담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담이 다 흘리니까 성당이 마을과 하나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오고 가고, 그리고 성당이 담을 여니까 성당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도 통로를 열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서로 사통팔달로 오고 갈 수 있게. 이 도시는 저는 생명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막힘없이 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도시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 도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종교기관도 함께 했고, 그리고 순천에 있는 저전동이 남초등학교도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줄고 교실은 텅텅 비고 운동장도 텅 비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서 이 운동장을 어떻게 고치면 너희들이 행복하겠니? 물었더니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축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재미 하나 없는 이 놀이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요. 아이들의 의견들을 물어서 만든 놀이터죠. 그리고 이 텅 비어있던 학교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쓰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정말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원도심 재생 사업을 이끌었던, 지금 가운데 하얀 마스크를 썼던 분이 그 당시 팀장이었던 황학종 팀장,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이끌었던 조태홍 과장, 이 두 사람이 지금 둘 다 승진, 요직에 발령이 됐습니다. 조태훈 과장님은 지금 순천시의 기조실장이 되셨고, 이 황학종 팀장은 지금 기획팀장으로, 허석 순천시장님이 자네들은 도시재생을 정말 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순천시청을 한번 재생해봐. 이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요직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강원도의 동해시도 잠깐 들렀었습니다. 동해시에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특히 옛날 철도청의 관사 사택입니다. 이 지붕이 다 붙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근대 건축물, 근대 유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비어 있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 비어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저렇게 로컬 스테이, 마을 스테이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공간들을 공공영역에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해시가 저도 강의를 가서 이 집에서 하루를 묵었죠. 이 묵호항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재생의 주제는 책방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전부 안에, 집 안에 책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 집을 내줄 테니까 한 달 살이 한번 해라, 동해에서. 이렇게 의견도 주고 주셨죠. 세 번째 한 달 살이 했던 곳, 전주. 전주는 제 고향이어서 더 특별했습니다. 전주는 뭐 큰 도시죠. 그렇지만 이 전주의 원도심 지역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살았던 곳이 중로송동, 이 인봉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한 달을 살았고,
이 집의 바로 옆부분부터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들이 많죠. 꽤 뭐 한 2, 3천 세대 재개발 사업이 지금 앞두고 있어서 많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전주의 옛날의 모습들이 이제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이 인봉집이라고 하는 집은 전주의 유명한 옛날 레미콘 회사 사장님이 살았던 집으로 대지가 한 150평 되고 2층 집이고 방이 3개. 이 한동안 비어있던 집을 별의별 연구소, 별의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고은설 대표가 이 집을 빌려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빌려가지고 고친 다음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고, 제가 이 집을 한 달 동안 빌려서 살았죠. 한 달 동안 전주에 살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유튜브로도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올렸죠. 제가 살았던 집 가까이에 제 모교 전주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또 구석구석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었어요. 학교가 뭐 이제 40년, 졸업한 지 40년째인데 40년 만에 모교를 구석구석 친구 교장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전주 온 김에 강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후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지금 88세신데 우리 친구하고 같이 모시고 이렇게 저 완주 화산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만난 순두부 대접도 해드렸고, 그리고 전주 사람 전주 왔다고 동네에서도 잔치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음악회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한 달 전주살이 하면서 매주 화요일 날은 책 모임을 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어린이들과 책 모임을 했고, 저녁 7시에는 어른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책 모임하는 것도 참 저도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았다고, 제가 한 달 끝날 때쯤 아이들이 저한테 상장을 주었습니다. 좋은 어른상이라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어른들과 책 모임, 첫 번째 주 책 모임 때 전주 시의원도 오시고 뭐 버스 정책 과장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때 읽었던 책을 꼭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이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들의 질문은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다 죽어가는데 왜 프랑스의 중소도시 앙제는 쌩쌩하게 살아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합니다. 이 일본 저자들이 찾아낸 답은 이런 겁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앙제라고 하는 프랑스 도시는 인구 15만,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30만. 그런데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꼽히는 도시. 왜 앙제는 이렇게 작은 도시가 활력이 넘칠까? 그 이유는 대중교통에 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도시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시내만이 아니라 시외까지 아주 원활하게 연결해주고 있다. 광역 대중교통이 좋다. 그리고 이제 트램트레인이라고 해서 시내를 다니던 트램이 이 교외의 철도 위를 타고 올라가는 이걸 트램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의 기차가 요즘에 늘 다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비는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철도도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파리 같은 데는 우리 서울의 따릉이처럼 자전거를 대여소에서 빌려가지고 탄 다음에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앙제시는 아예 1년 동안 무료로 빌려줍니다. 내 것처럼 쓰라, 이런 방식.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정기권으로 하죠. 우리는 타는 만큼 쪽쪽 다 돈을 내야 되지만 정기권을 하게 되면 몇 번을 타든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유리한 제도죠. 그런데 그 정기권의 가격도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엄청 싸게 깎아주고 부양가족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는 또 깎아줍니다. 이런 아주 깨알 같은 디테일이 앙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는데, 앙제, 프랑스는 상점이 비게 되면 2년째까지는 봐줍니다. 그런데 3년째도 비면 빈 상점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10%,
만약에 4년째까지 비면 15%, 5년째까지 비면 20%로 빈 상점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건물의 가게가 비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가게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상점, 이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지자체가 선매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그 취지는 아마도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본의 힘으로 다 이렇게 초토화되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뜻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역에, 앙제 교회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 대형마트는 시내 상가에서 팔지 않는 것들을 팝니다. 이케아 가구라든지 대형 가전. 그래서 교회 대형마트와 시내 상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깨알 같은 제도들을 앙제시가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주 한 달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역시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살이 할 때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주에 있으면서 군산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전주 군산이야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검색을 하니까 낮 시간대에 이 두 도시를 연결해주는 배차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와 군산이, 전주와 익산이, 전주와 완주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과연 이 도시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제가 천천히재생 책에 소개했던 완주 사례가 있습니다. 완주는 뭐 로컬 푸드로도 유명하고 청년들의 완주 한 달 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청년들이 완주에 내려오면은 잘 곳을 제공해 줘요. 그런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내가 완주에서 사는데 내 돈 10만 원도 안 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달을 살면서 완주 구석구석을 다니고 또 내가 이곳에서 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청년들을 위한 네트워크 파티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파티를 시작해가지고 한참 무렵 저녁 8시쯤 되면 청년들이 주섬주섬 가방을 싸요. 왜? 버스가 끊깁니다. 8시에. 8시에 네트워크 파티가 끝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주 한 달 살이를 마치면서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건의드리는 게 바로 전북 BRT입니다. 이 14개 시군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5개 정도의 이런 BRT 노선을 운행을 하라. 이미 도로는 다 있습니다. 그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고, 그리고 역의 위치를, 정류장의 위치를 정해서 이 BRT를 막히지 않게 운행한다면 아마 짧은 노선들은 1시간 남짓이면은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고, 긴 노선은 아마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이렇게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정말 한 도시처럼, 마치 서울의 또는 우리 수도권의 도시철도처럼 서로를 연결해 줄 것이다. 지금 저 경상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하고 여러 지역 메가시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덩치 키운 메가시티보다는 연결을 강화한 이런 생활권 도시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어디 익산 시민, 군산 시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전북 시민으로 우리가 한 생활권으로 보자. 전라북도는 유일하지는 않죠. 드물게 광역시가 없는 도죠. 전라북도는. 그래서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아예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광역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길은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효도여행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전주를 떠나신 지가 지금 15년째.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전주에 오셔서 하루 묵으면서 친구분들도 만나셨고, 그리고 전주 시장님, 김승수 시장님이 지금 8년째 전주 시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주를 많이 바꾼 분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전주시장이 처음 됐을 때는 아마 최연소 기초 단체장이셨죠. 40대였고 지금은 이제 50대. 깜짝 놀랐던 게 전주시청입니다. 시청 로비가 책기동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시장님 왜 로비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김승수 시장님 말씀이 전주는 인문의 도시입니다. 전주에 경기전에 이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있죠.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이 소실시키지 않은 사고가 전주 사고였죠. 그리고 전주에는 옛날에 이제 목판으로 책을 찍었던 완판본, 요즘 말로 말하면 출판소가 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주의 인문학적인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전주시청 로비에 있는 책기둥 도서관에는 시내에 있는 동네 책방들을 위한 공간도 이렇게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시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카페는 이 I got everything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죠. 특히 발달장애, 자폐. 그래서 이 자폐 청소년들이 이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죠. 전주시청 앞 광장은 놀이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내려가 보고 텅 비어있던 광장을 아이들을 위한 아주 멋진 놀이공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디 근처에서 뭐 벼락을 맞거나 해서 나무가 이렇게 상하게 되면 이곳에 가져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전주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건너, 전주청 건너에는 무형유산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독서 모임에 했던 또 한 권의 책도 아주 이분은 김남규 전주 시의원, 육선 시의원인데 이분이 아주 제 책을 그냥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여갖고 오셔서 제가 아주 그냥 고맙다고 사인도 해드렸습니다. 이 독서 모임에 아주 개근을 하셨죠. 전주의 또 하나의 명소가 서학동 예술마을입니다. 한옥마을에서 전주천 건너서 바로 있는 서학동 전주교대 인근 마을. 한옥마을에 원래 이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옥마을이 워낙에 이제 뜨게 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이 서학동으로 또 많이 건너가셨죠. 서학동 예술마을도 지금 멋지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카페와 갤러리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제가 서학동을 보면서 떠올랐던 곳이 우주피스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피스 공화국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주피스. 이 유럽의 어디죠?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에 가면 예술인들이 이렇게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97년 4월 1일. 예술인들이 한 1000명이 모여 사는 곳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우주피스 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물이 나오는 또 지붕 있는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개를 돌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의무할 책임은 없다. 뭐 등등 굉장히 멋진 헌법 41개의 조항도 있는. 그래서 이 서학동 예술인 마을이 이렇게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전주의 유명한 공단이 팔복공단이죠. 팔복동. 거기에 옛날에 아마 한 50대 이상 연배분들은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썬전자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90년대 후반 문을 닫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썬전자, 소렉스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었죠. 그곳을 완전히 예술의 공간으로 지금 바꾸어서 멋지게 되살렸죠. 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인천 분이죠. 황순우 건축가. 황순우 소장님이 전주에 오셔가지고 마이크가 갑자기 나갔나요? 괜찮나요? 예. 전주에서 5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동을 멋진 예술의 공간으로 바꾼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시는 작년에 체계도시 선포를 합니다. 전주의 정체성을 체계도시로. 그리고는 아주 멋진 도서관들을 차례차례 문을 엽니다.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에 가보면 이 컨테이너 박스로 된 작은 도서관인데 그 안에 있는 책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런 비거북 같은 책들도 있고 아주 멋지죠. 그리고 시립도서관 꽃심 화산공원에 있는 이 도서관은 도서관의 이 관념을 많이 깼어요.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
그리고 벽이 없고 막힘이 없는, 칸막이가 없는 도서관. 특히 이 도서관의 3층은 12살에서 16살 책을 가장 안 읽는 우리 청소년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주로 1216이라고 우주인들을 위한 아주 재미있는 도서관. 그리고 저 평화동에 가면 시집만 1800권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시집 도서관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숲속에서 또 호숫가에서 이런 시를 읽는다면 참 좋을 겁니다. 제가 지역 한 달 살이를 하는 간절한 꿈이 바로 100 탈수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00만이 줄고 그 100만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의 농산어촌 시골 마을의 원도심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 꿈을 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옮겨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체류입니다. 한 번에 이사 가지 말고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 반년살이, 1년살이 이렇게 한번 머물러 보자. 고향에 가셔도 좋고 고향이 아닌 곳도 좋다. 정말 우리나라 로컬은 어디든 기가 막히다. 정말 멋진 곳들이 많다. 특히 저희 연배들, 베이비 부모들, 이제 정년하고 은퇴한 분들 굳이 서울의 수도권에만 있지 말고 로컬로 가자. 내려가면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나의 존재감은 더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울을, 수도권을 비워주어야 우리 이 청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조금 덜 심한 경쟁 속에서 조금 더 숨 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남은 시간에는 이 재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이 도시재생을 이해하려면 개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신개발, 재개발, 뉴타운을 해왔죠. 개발 시대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거둡니다. 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었던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80년에 1000불, 그리고 95년에 10,000불, 2010년에 20,000불, 지금 30,000불. 정말 이렇게 비약적으로 선진국으로 올랐죠. 서울도 50년대에는 100만대 도시가 금방 5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도시가 됐죠. 이렇게 서울이 놀라운 속도로 팽창을 했죠. 강남이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어졌던 70년대 후반은 그 아파트 앞은 논밭이었습니다. 이랬던 강남이 이렇게 상전벽해죠. 가히 불과 30-40년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개발 시대의 끝판왕은 뉴타운이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던 2002년 서울에서 뉴타운을 시작했고 2006년 지방선거는 뉴타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선거 때 대반전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뉴타운이 생각처럼 안 된 거예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절대 다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는 곳은 뉴타운 구역 지정해도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해제를 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선거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죠. 뉴타운으로 당선됐던 단체장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바뀌었고 2010년에 단체장들이 정책들을 이제는 개발해서 재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을 하죠. 그리고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공약을 내거셨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시재생 제대로 해볼게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1년에 5조씩 10년 동안 50조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재생 시대를 시작했던 거죠. 재생은 우리가 물건의 재생으로 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생명의 재생이 어쩌면 또 본질이다. 우리가 도시를 재생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를 재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재생이다. 개발 시대에 우리는 도시를 물건처럼 보고 빨리빨리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를 강조했어요.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과정보다도. 그리고 우리 개발 시대를 관통했던 생각이 바로 성장 거점입니다. 성장 거점 개발론. 클 때를 키우자, 클 놈을 키우자 이거였어요. 골고루 키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대도시를 키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경부고속도로 연결하고 경부축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빗겨난 지역에서 왜 우리는 소외시키느냐? 기다려.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운목도 따뜻해질 거야. 대기업을 키운 이유는 대기업을 키우면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상생하라 이거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대기업은 대기업만, 그리고 대도시는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가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소도시, 농산어촌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재생 시대에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성장 거점론 이제는 더는 이제 버려야 된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성장 거점론이 아니죠. 독일은 우리보다 나라도 크고 도시도 많고 인구도 더 커요. 그렇지만 독일 도시들 가운데 100만이 넘는 도시는 4개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특정 도시를 키우지 않았어요. 저마다 짱짱하게 살도록 균형 발전이죠. 우리는 클 때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불균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를 생명으로 보자.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개개의 생명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국토를 한몸 생명으로 보자. 수도권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수도권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하겠다고 주택 공급하면 수도권의 신도시를 공급하면 수도권의 신도시는 꽉꽉 채워지겠지만 거기를 채우느라 비수도권 지역은 텅텅 비어갈 겁니다. 수도권의 집값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공급에서. 그래서 생명체로 보고 우리 도시를 살려보자. 이 어떻게 살릴 거냐? 아까 제가 BRT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대중교통이 1세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2세대 대중교통이 노면전철, 트램이었죠. 그런데 노면전철, 트램보다 훨씬 비용을 줄였던 게 바로 BRT죠. BRT를 세계에서 최초로 창안해내고 운영했던 도시가 브라질의 꾸리지바. 아까 보여드렸던 자이메 시장님이 버스를 2대 세대 연결하고 전용차로 막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승강장입니다. 이 승강장에 들어오면서 요금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버스를 타면서 요금을 내는데 이런 멋진 대중교통 BRT를 창안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우리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도시들을 살려가자. 특히 소멸위기 지방을 살려라. 이 지방을 살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 먼저 위기감을 느꼈죠. 90년대 후반. 일본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1억 3천 가까운 지금의 일본 인구가 100년 전에는 불과 3천만 명대. 엄청난 이 급증을 한 거죠, 인구가.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지방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일본은 90년대 후반 느낍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합니다. 우리보다 11년 일찍 2002년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했고 2014년에는 다시 지방창생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갖 노력을 다하죠.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는 지역부흥협력대, 한 사람당 3천, 4천만 원 연봉을 국가가 지급하고 최장 3년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 청년들의 숫자가 늘고 있고 청년들의 상당수가 지역에 정착을 하죠. 지방으로 돈을 보내는 제도, 고향 납세 제도. 우리도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우리 입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을 보내는 이런 노력을 한 20년 해온 결과 일본에는 많은 변화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가 아닌, 대기업이 아닌 로컬에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다.
인구가 다시 돌아오는 U턴, I턴, J턴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죠. 제 책 천천히 재생해서 일본의 한 10개 가까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 때문에 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야나가와 사례라든지 카미야마는 일본의 이 산골 마을에 이 대도시 IT 회사 또는 방송사 또는 디자이너들의 위성 사무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이 청년들은 직원들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출퇴근 시간 걸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는 거죠. 노트북 가지고 본사와 서로 협업하는 거죠. 이 하쿠이 시의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은 슈퍼 공무원, 괴짜 공무원으로 불립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의 놀라운 아이디어로 정말 소멸위기 시골 마을을 기가 막히게 살린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노 조센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5곡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지방재생을 고민하는 공무원분들께 꼭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주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북도가 아마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죠. 그만큼 경북은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데이기도 하죠. 그래서 2017년부터 도시 청년들을 경상북도 시골에 초대합니다. 1인당 3천만 원씩 최장 2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창업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에 내려와서 창업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팀으로만 따져보면 100팀이 넘고 청년들이 한 150명 이상 2년 동안의 지원을 받고 지금 지원을 받는 청년들도 있고 이미 지원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자력으로 창업을 계속 하고 있는 청년들. 대표적인 게 리플레이스 팀. 이 문경에 내려와서 청년 5명이 화수원이라고 하는 멋진 카페, 게스트하우스, 또 이벤트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또 최근에 문을 여는 곳이 산양 정행소, 옛날 양조장 건물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여행 안내소,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또 굿즈 같은 것들도 팔고,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 가공해서 만든 떡이나 빵도 팔고 아주 인기입니다. 또 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이 건물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옷으로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출력해주는 이런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죠. 경북 영천의 창업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플레이서스 정승권 대표. 이 정 대표는 건축 전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설계사무소에서 10년을 일한 뒤에 이 영천에 내려와서 창업합니다. 창업 아이템은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나무로 목조 이동식 주택이죠. 이 주택을 원하는 사람에게 설계, 시공, 제작도 해주고 이렇게 영천에 있는 시안미술관 가까이에는 이렇게 모듈러 하우스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벤트 공간으로 지금 대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와서 한나절씩 놀고 가기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 회사가 지금 직원이 늘고 그냥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내려온 청년들 인터뷰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릴 건가? 특히 우리나라 국토재생이 가장 지금 심각합니다. 70년대 수도권에는 전체 국민의 31%가 살았다면 2019년부터 과반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늘고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죠. 기초지자체 인구가 70년대에는 대부분 5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지금 5만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계속 늘고 있고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반 인구,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아까 우리 국토를 한몸 생명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우리 국토를 사람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는 수도권은 지금 너무 과열되고 너무 커져서 뻥 터지기 직전인데 우리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서 이제는 괴사 직전이다. 극심한 불균형의 상태다. 편중의 상태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람과 고난을 지방으로 되돌려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권도 아직 많이 미흡하죠.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와 같은, 그리고 우리 서울이 지방과 우리 인천이 또 경기가 지방과 상생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저도 열심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2019년에 지역 상생 종합계획을 세우고 2,4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들, 대학교 휴학한 청년들 또는 취준생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인턴으로 1년 정도 일하면 서울시가 월 2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지역에 보내는 일들을 서울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부동산 문제도 대책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정책으로 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토정책이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토정책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이제 그만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 또는 신도시 계속 수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다 수도권으로 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그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 문제는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취약한 점이 두 가지죠. 보유세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공적 주택이 너무 적습니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비율이 35%,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사는 시민들 가운데 임대주택에 사는 분이 71%입니다. 40% 정도가 자기 집에 살, 30% 정도가. 근데 우리는 공적주택,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다 합쳐서 7.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국민들이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게 문제다. 개발 시대에 크게 신개발, 재개발했다면 이제는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가장 그만해야 될 게 신도시다. 신도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빨아갑니다. 수도권도 신도시 그만해야 되고 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정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말 잘했는데 왜 혁신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옮겼을까? 그게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지방의 원도심에 공공기관 집어넣었다면 원도심 재생과 공공기관 이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 텐데 허허벌판에 신도시 만드느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보상가 풀리고 이 돈이 전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들어가고 신도시 채우느라 원도심은 더 비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 국민들이 막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제로에 도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도 했죠. 출산율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아이 낳는 걸 기피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가장 핵심은 집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 문제라도 걱정을 좀 덜어주자. 모든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기본 5년 공공임대주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 한 명당 적어도 10년씩 임대기간을 늘려주고 그리고 아이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족이 늘어나니까 평형을 키워주자. 제가 3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제도 혜택을 받았다면 70살까지 직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파격적인 가해 애국자로 보고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다신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비슷하게 합니다. 충남은 이 신혼부부들에게 기본 6년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아이를 한 명을 갖게 되면 10년까지 연장해주면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만약에 아이가 둘이 되면 그때부터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런 제도를 지금 충청남도가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 특히 1기 신도시 이제 30년 건축 연한 도래한 경우는 재건축을 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히 대형 아파트들은 쪼개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기반 시설 탄탄하니까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절절한 결핍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심한 잉여가 공존하는 형국이다. 이 잉여와 결핍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재생시대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재생 책을 쓰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영화가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입니다. 일본의 노부부 이야기죠. 이 영화에 가장 자주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낙엽 이야기입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땅이 비옥해지고 땅이 비옥해져야 과일이 자란다. 나무도 자라고 과일도 익는다. 어쩌면 과일과 이 나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개발 시대에 빨리빨리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우리가 성장한 결과 성취도 거두었지만 성장통도 우리가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개발병으로 부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독 결과지상주의, 속도지상주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후유증,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제 목소리 해야 될 것 같다. 제 명함에 이렇게 소다연강미 이렇게 5개 한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수가 많고 또 서로 연결된다면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저는 51% 혁명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느 도시 또는 어느 공동체 또는 뭐 우리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51%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소위 과반수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61%입니다. 61% 국민들은 내 집에 살고 39% 국민들은 내 집이 없는 거죠. 그런데 61% 국민 가운데 내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은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강남 집값이 그만 오르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 61% 국민들이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느 정부가 집값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61%내 집을 갖고 있는 분 가운데 적어도 15%, 20%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집값은 좋은 게 아니다. 집값을 좀 내리는 정책을 써라 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들이 과반수가 된다면 정부가 그걸 거역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푸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석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명쾌하고 유익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의 내용에 이제 초반부에 우리 이제 하동하고 또 목포하고 전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하셨는데 인천에서는 혹시나 숙박을 여러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사 못 하셨더라도 오늘 2시간 살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끝나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또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 우리 정석 교수님께 꼭 이거 하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질문 몇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예, 교수님 강연에서 초반에 비중 있게 다른 게 지방 분권을 위해서 좀 지방으로 청년들이 많이 내려가고 인구가 많이 내려가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도 사실 수도권이라서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든 게 어쨌든 인천도
서울로 재능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적정 규모의 인구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아니라면 인천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서울로 향하는 교통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나 철도 때문에 도시가 단절되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의 그런 산업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바다는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통 가지적된 상황에서 인천의 그런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인천은 여전히 지금 개발도 한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그 신도시 지역들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인천은 개발과 재생이 지금 병행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 이제는 새로운 개발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과 재생은 시소 관계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개발이 계속되면 재생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서로 상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리모델링은 극히 적고 재건축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재건축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리모델링이 유리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대중교통과 자가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편안하고 자가용도 편안한 도시는 없습니다. 유럽 도시들 대중교통 그 수송 분담률이 아주 월등히 높은 도시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면 불리해요. 대중교통이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이제 그 대세가 되는 거죠. 개발도 지금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울과 같은 경우에 그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계속해서 재개발을 지금 이제 양성화하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이렇게 쉬워지면 유리해지면 재생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재생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시대에 개발을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들을 지속한다면 재생은 어렵다. 근데 이미 지금 벌린 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 이미 벌려진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채우는 일들은 하되 그렇지만 가장 제가 볼 때 시급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곳들을 채우는 일이 가장 순서로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의 도시재생의 가장 성패는 저는 원도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원도심 지역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젊은 층들이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청년들은 되게 아파트나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주로 바라는데 원도심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을 잘 고쳐서 아파트나 이런 새로운 신도시 지역에 못지않는 그리고 거기에 없는 더 좋은 장점들을 이쪽에서 많이 제공해 준다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의 신도시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에 더는 어떤 명분으로든 새로운 개발을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가 일백탈수 얘기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 서로 인근 지자체 간에 인구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의미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워낙에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빨아간다면 비수도권 지역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인구들이 좀 옮겨가야 된다. 물론 인천도 지금 원도심 지역은 뺏기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지금 인구를 경기도에다가 어떻게 보면 뺏기고 있는데 그거를 뺏겼다라고 생각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제안했던 것은 서울과 지방의 상생을 얘기할 때 정말 서울 인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연간 100만 명씩 보내드리겠다. 이걸 아예 목표로 세우자.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정책의 실패의 지표가 아니라 우리는 서울 인구를 이제 줄이겠다.
그리고 그 인구를 경기도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서울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도록 가는 게 지금은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크게 보고 크게 우리가 오래 건강한 길을 찾아야지 작게 보고 자꾸 대증요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지방으로 이제 젊은 청년층들이 지방으로 이제 가서 지방에서 다시 또 활력을 또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도시 구조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서울에 많은 대학교가 몰려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결국은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 내에서 직장을 구해서 서울에서 모여 살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라든지 어떤 뭐 학부모들이 많이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아이들은 대학을 위해서 서울로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고 대한민국 이제 대학교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정원 같은 것들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이제 뭐 내년에 또 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출범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런 거죠. 우리 몸에 한쪽에만 피가 쏠려가지고 한쪽은 터져버리고 나머지는 다 괴사되고 이래서 살 수 없죠, 그죠? 이것은 계속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럼 이렇게 수도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가? 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는 지금 지방 대학들은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문 닫을 거라고, 지금 뭐 위기가 지금 올해부터 뭐 아주 턱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풀리지 않는가? 왜 못 푸는가? 저는 기득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내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 교육 문제도, 저는 대학에 지금 뭐 교육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진솔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미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시립대학교에 합격한 새내기들 면담을 해보면 교수님 저는 루저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서울에 있는 시립대학, 더군다나 등록금도 착해서 부모님께는 효도한 학생들인데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니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스카이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럼 스카이 간 학생들은 다 인생의 위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대 못 갔다고 또는 어디 못 갔다고. 결국 대한민국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다 루저로 만드는 교육인 거죠. 근데 이런 교육이 왜 바뀌지 않는가? 교육부 장관의 힘으로 못 바꿉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런 교육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득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고 수도권의 집가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이 힘이 강하고, 아마 민주당 정부도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이유는 그 안에도 기득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기득권의 저항이 워낙에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재생의 문제를 근원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보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보자. 그리고 이대로 가면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84에서 0.82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세계사에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달려 있을 것 같다.
대학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뭐 다 파리처럼 다 같은 대학으로 하라. 이런 것까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좀 분산이 되고 지역들도 서울처럼 수도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균형 있는 국가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걸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인천까지 오셔서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석 교수님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도시재생이 이제는 좀 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도시재생은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교수님의 저 강의 내용 중에 이 재생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듯이 도시재생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생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재생의 본질이다. 또 그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정석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좀 더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가 좀 넓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저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회는 좀 더 행복하고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고요. 오늘의 강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명강의 해주신 정석 교수님과 또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인천시의 원도심 조정관님, 또 과장님, 또 그리고 인천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서 오늘 명사특강 천천히 재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